2024년 1월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아침이었다. 박순자 여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5세의 나이에도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성북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2층 집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한옥을 개조한 이 집은 최근 재개발 소식과 함께 가치가 치솟아 15억 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순자에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부엌으로 내려간 순자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일이었다. 7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장남 민수와 딸 지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요즘,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민수는 1년 전 이혼 후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43세의 장남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한다며 늘 바쁜 척했고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어머니,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민수는 항상 이렇게 말했고 순자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다. 둘째 지혜는 6개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친정으로 돌아왔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결혼 후 그만뒀던 딸은 이혼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방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엄마, 난 좀 쉬어야 해. 세상이 너무 무서워. 지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순자는 최근 몇 달간 자신을 괴롭히던 증상들을 떠올렸다. 극심한 피로감, 자주 찾아오는 두통, 가끔씩 느껴지는 어지러움.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하고 넘겼다. 민수와 지혜도 어머니, 과로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정작 순자가 쉬려고 하면 또 무언가를 부탁했다. 그날 아침 순자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은은하게 퍼지는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타는 냄새 같기도 했다. 보일러실을 확인하러 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점심 무렵 거실 천장에서 이상한 얼룩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새어나오는 것처럼. 이상하네. 보일러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 전 민수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며 집 전체 보일러와 배관 시스템을 교체했다. 한 달 넘게 공사 인부들이 드나들었고 민수는 직접 현장을 감독한다며 매일 집에 있었다. 당시 순자는 아들의 효성에 감동했었다.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보일러가 이상해. 천장에서 뭔가 새는 것 같아.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보일러 기사 불러서 봐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내가 시공한 건데 그 업체에. 아니,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제 말은 그 업체는 요즘 일이 많아서 못 와요. 제가 아는 기사님 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분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아들은 자기가 시공한 업체를 부르는 걸 그렇게 막았을까? 하지만 곧 바쁘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멈췄다. 30분 후 문자가 왔다. 김태수 경력 20년 베테랑입니다. 믿고 맡기세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보일러 김태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김태수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거실 천장의 얼룩을 본 후 고개를 끄덕이고는 보일러실로 향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기다렸다. 지혜가 방에서 나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엄마, 보일러 고장 났어? 응, 기사님이 지금 보시는 중이야.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오빠가 소개해준 분? 그래, 내 오빠가 번호 줬어.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은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제가 보약 끓여드릴게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그래. 고맙다, 지혜야.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다.
평소 요리를 거의 하지 않던 딸이 갑자기 보약을 끓인다니 순자는 기뻤다. 역시 내 딸이야. 우울증이 좀 나아지나 보네. 보일러실에서 계속 작업 소리가 들렸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를 푸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김태수가 보일러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님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순자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김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손님 혹시 댁에 누가 사세요?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 살아요. 왜요? 그분들이 보일러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자기 집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김태수는 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손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믿기 어렵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보일러실에 정상적이지 않은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요? 내 배관을 교묘하게 개조해서 일산화탄소가 특정 방으로만 흘러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손님 방으로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무슨 말씀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설마 우리 애들이. 손님 저도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플라스틱 병들이 보였다. 그 옆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뭔데요? 화학약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는 손님의 증상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1월 5일 어머니 두통소, 1월 12일 식사량 감소, 1월 20일 어지러움 증세. 이런 식으로요. 순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애들이 내가 키운 애들인데. 손님 보일러실 배관은 2년 전에 교체하셨다고 했죠? 그때 공사를 누가 감독했나요? 우리 민수가. 그리고 최근에 집에 돌아온 따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요. 화학 전공이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수의 보일러 교체 고집. 지혜가 갑자기 돌아온 시기와 순자의 증상 악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 두 남매가 유독 자주 보일러실로 내려가던 것. 지혜가 끓여주던 보약을 마신 후 더욱 심해지던 두통. 손님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혜였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약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보약 다 끓였어요.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지혜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김태수에게 고정됐다. 기사님, 술이 다 끝나셨어요? 김태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섰다. 네, 다 봤습니다. 손님 제가 사무실에 전화할 게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그는 순자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김태수가 나간 후 지혜는 순자 옆에 앉으며 한약을 권했다. 엄마, 식기 전에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순자는 그 순간 딸의 눈을 봤다. 표면적으로는 효녀의 눈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득였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 낯설게 느껴졌다. 고마워, 지혜야. 근데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식혀놓고 나중에 마실게. 그러시면 안 돼요. 뜨거울 때 드셔야 한다니까요. 지혜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태수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순자를 보며 말했다. 손님 사무실에서 확인했는데요. 그 부품을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외출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부품 구하는 동안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시면. 순자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지혜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 왜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순자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었다. 가방에는 지갑과 휴대폰만 넣었다. 지혜는 현관까지 따라오며 계속 물었다. 어디 가시는데요? 언제 오세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금방 올게, 걱정 마. 김태수의 트럭에 타자마자 순자는 눈물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김태수는 조용히 차를 몰며 말했다. 손님, 저희 어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동생이 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하고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그래서 오늘 손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남의 일 같지 않은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왜 이러는 걸까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손님, 혹시 재산이 많으신가요? 이 집이 요즘 재개발 때문에 15억 정도 된답디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예금이. 자녀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민수의 사업 실패, 지혜의 이혼. 그들은 절박했고 어머니의 재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태수는 순자를 서울역 근처 작은 모텔로 데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증거를 더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요? 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손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자는 모텔방에 혼자 남겨졌다. 창밖으로 서울역의 불빛이 보였다. 수십 년간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혜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나가셨다면서요? 응, 보일러 부품 사러. 어머니 이상한 데 가신 거 아니죠? 요즘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아닌 경계를 느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집으로 오세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빠랑 얘기했어요. 엄마 요즘 건망증도 심하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집에 오세요. 그들은 순자를 정신이 이상한 노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순자의 증언은 힘을 잃을 것이다. 이 시간 후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님, 집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보일러실의 장치가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영장 신청 중입니다. 그럼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확인했습니다. 따님 방을. 남의 방을 어떻게? 죄송하지만 손님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요. 제가 찾은 걸 보내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사진이 왔다. 지혜의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순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 어머니 독살 계획, 1단계 1-3개월 미량 일산화탄소 노출, 한약의 수면제 혼합, 2단계 4-6개월 농도 증가, 기억력 감퇴 유도, 3단계 7-9개월 급성 증상 발현, 입원, 4단계 10-12개월 자연사로 위장, 예상 상속 재산 약 20억, 분배 오빠 12억 빚 상환용, 나 8억 세 출발 자금.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자신의 죽음이 엑셀표처럼 계획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을 실험 대상처럼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문 열어. 지혜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이곳을 찾았을까? 엄마, 알아 거기 있는 거? 문 안 열면. 오빠가 마스터키 가져올 거야. 순자는 재빨리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음만 계속 울렸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어차피 도망 못 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김태수는 경찰에 신고한 후 순자가 위험할 것을 예상하고 순찰차를 먼저 보냈던 것이다. 그는 20년간의 경험으로 발각된 범인들이 마지막으로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었다. 민수와 지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들의 가방에서는 주사기와 수면제가 발견됐다.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순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보일러실의 장치는 제거됐지만 배관 안쪽에서 일산화탄소 잔류물이 검출됐다. 지혜의 방에서는 독극물 구매 내역과 상세한 범행 일지가 나왔다. 민수의 노트북에서는 어머니 사후재산 처제 시도 예계 속분 계획서와 대출 독촉 문자 수백 건이 발견됐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다. 법정에 선 순자는 자신이 낳고 키운 두 자녀를 피고석에서 마주해야 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12억 빚에 짓눌려서 매일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으면서 어머니 집만 보였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을 때 친구들은 다 나를 피했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엄마 재산이 아니면 나는 정말 살 길이 없었어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봤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이들. 민수의 첫걸음을 기뻐하며 울었고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에 자랑했던 그 아이들.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힘들다고 말했으면 집도 팔고 돈도 나눠줬을 거야. 근데 너희는 그 기회조차 내게 주지 않았어. 나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봤구나. 민수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혜는 20년형. 두 사람 모두 즉시 항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특히 지혜의 수첩에 적힌 어머니 독살 계획이라는 제목은 변호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는 성북동 집을 팔았다. 40년을 산 집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방마다 복도마다 지하 보일러실까지 모든 곳이 배신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집은 18억에 팔렸다. 재개발 호재로 가격이 더 올랐던 것이다. 순자는 그 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이사한 지 6개월 후 김태수가 찾아왔다. 그는 부산까지 5시간을 운전해서 왔다며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요. 순자는 반가우면서도 미안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같은 분을 뵈러 오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둘은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김태수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동생의 학대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래서 순자를 도왔을 때 비로소 마음의 빚을 조금 갚은 기분이었다고. 자녀분들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순자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남이에요. 법적으론 자식이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연을 끊었어요. 그래도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배신당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걸요. 순자는 요즘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혼자 사는 고령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고 밥을 해드리고 이상한 일은 없는지 살핀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김태수와는 매달 한 번씩 통화를 한다. 아들도 딸도 아닌 진짜 가족 같은 사람.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 어느 겨울 저녁 순자는 발코니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2025년 1월 15일 오늘은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오늘 나는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게 무너졌다. 아니,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야 맞겠다. 요즘 사람들이 묻는다. 자식들을 용서했느냐고. 아직은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다. 다만 이제는 그들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김태수 씨가 말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맞는 말이다. 내 자식들은 혈연으로는 가족이었지만 행동으로는 살인자였다. 반대로 김태수 씨는 남이었지만 내 목숨을 구해준 진짜 가족이다. 이 나이에 새로운 진실을 배운다. 아프지만 배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내일은 노인정에서 김치를 담근다. 혼자 사는 할머니 5분께 나눠드릴 거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바다는 춥고 어두웠지만 등대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65년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누가 당신 편에 서는지로 결정된다. 에필로그 2025년 여름 부산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다. 한 70대 독거노인이 이상한 증상을 호소했다. 계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이유 없는 피로감.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순자가 직접 그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보일러실을 확인해달라고 김태수에게 전화했다. 김태수는 부산까지 달려왔고 역시나 개조된 배관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 할머니의 조카가 범인이었다. 독거고모의 아파트를 노린 것이었다. 경찰 신고로 조카는 체포됐고 할머니는 목숨을 건졌다. 그날 저녁 순자와 김태수, 그리고 구조된 할머니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세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 같았다. 순자 씨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순자는 김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주머니를 뒤지는 사람과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박순자는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혈연이 없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